새벽 3시 장영자는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28살 딸의 환한 미소가 액자 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유리를 쓰다듬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사진은 거실 선반 위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제는 하얀 국화와 향 연기 사이에서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버렸다. 장영자는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61년을 살아오며 그녀는 늘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고 작년에 정년퇴임을 했다. 남편과는 15년 전 이혼했지만 그 후로도 혼자 잘 살아왔다. 딸 박보영은 대학 졸업 후 지방 도시의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3년 전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딸은 행복해 보였다. 전화를 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낸다고 했다. 장영자는 그 말을 믿었다. 사흘 전 새벽이었다. 아파트 단지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영자는 잠결에 눈을 떴다. 119 구급차였다. 이어서 경찰차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 해가 뜨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다.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다. 사위였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다.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장영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보영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장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딸이 죽었다. 28살 딸이 죽었다. 자살이라고 했다.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사흘 전 그 새벽 그 사이렌 소리가 딸을 위한 것이었다. 장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울었다. 이웃들이 달려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세상이 무너졌다. 장례식은 빠르게 진행됐다. 사위는 3일장으로 치르겠다고 했다. 장영자는 멍한 상태로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그들의 위로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사위는 눈이 퉁퉁 부은 채 상주 자리를 지켰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영자는 그를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슬픔은 분명했지만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조급함 같은 것.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장영자는 사위가 딸의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너무 빨랐다. 아직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챙기고 있었다. 장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의심이 싹 텄다. 작은 의심이었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장례를 마친 후 장영자는 딸의 집에 머물기로 했다. 사위를 위로해주겠다는 핑계였다. 사실은 뭔가 확인하고 싶었다. 밤마다 그녀는 딸의 방을 뒤졌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서류를 살폈다. 그리고 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딸의 생일이었다. 장영자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딸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 문자 내역에 오빠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다. 내용을 보니 분명 내연남이었다. 장영자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래서 자살을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는 알아야 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장영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딸이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딸은 행복하다고 했다. 결혼 생활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난 걸까? 장영자는 휴대폰에 저장된 그 번호를 계속 들여다봤다. 오빠라고 저장돼 있었다. 문자 내용은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몇 개는 남아 있었다. 일상적인 대화였다. 하지만 그 속에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장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자신이 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사위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휴직을 냈다고 했다. 장영자는 그를 관찰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사위는 딸의 물건을 정리하며 자주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장영자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장례식 때 봤던 그 조급함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장영자는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사위가 외출했다. 장영자는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차를 몰고 시내로 향했다. 장영자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다. 사위는 한 카페 앞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장영자는 카페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봤다. 30분쯤 지났을까? 사위가 나왔다. 혼자였다. 그는 다시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다. 장영자는 실망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사위는 또 외출했다. 이번에도 장영자는 따라 나섰다. 사위는 같은 카페로 갔다. 장영자는 이번엔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구석자리에 앉아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10분쯤 지나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사위는 그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남자는 사위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이야기를 나눴다. 장영자는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멀어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다. 둘은 친해 보였다. 자주 만나는 사이 같았다. 장영자는 그 남자의 얼굴을 눈에 담았다. 키는 175cm쯤, 검은색 청바지에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매가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온 장영자는 사위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 다녀왔어? 사위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바람 쐬러 나갔다 왔어요. 누구 만난 건 아니고. 사위의 표정이 굳었다. 아니요. 혼자 있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장영자는 확신했다. 사위는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 장영자는 사위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통화 기록에서 이름 없는 번호를 발견했다. 최근 며칠 사이 여러 번 통화한 번호였다. 장영자는 그 번호를 적어뒀다. 그리고 문자 내역을 뒤졌다. 대부분 삭제돼 있었지만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내일 같은 곳에서.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장영자에게는 충분했다. 사위는 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다. 장영자는 딸의 휴대폰에 저장된 오빠의 번호와 대조해봤다. 같은 번호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위가 딸의 내연남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장영자는 혼란스러웠다. 사위가 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던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나씩 풀어야 할 실타래가 점점 엉켜갔다.
다음 날 장영자는 다시 사위를 따라 나섰다. 사위는 같은 카페로 갔다. 그 남자도 나타났다. 이번에 장영자는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대화 내용이 조금씩 들렸다. 요즘 좀 어때요? 남자가 물었다. 힘들지. 장모님이 계속 집에 계셔서. 사위가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요. 곧 정리될 거예요.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걸까? 장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 사람은 30분쯤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장영자는 그 남자를 따라 나섰다. 남자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장영자도 뒤를 따랐다. 남자는 2호선을 탔다. 장영자는 같은 칸에 올랐다. 새 정거장을 지나 남자가 내렸다. 장영자도 내렸다. 남자는 역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장영자는 건물 입구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었다. 그녀는 건물 이름을 적어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장영자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위와 그 남자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내려면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경찰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다. 장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딸은 왜 죽었을까? 정말 자살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사위와 그 남자는 무슨 관계일까? 왜 딸이 죽은 후에도 계속 만나는 걸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다. 장영자는 답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장영자는 일주일 동안 사위와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봤다. 둘은 사흘에 한 번꼴로 만났다. 항상 같은 카페였다. 만날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장영자는 가능한 한가까이 앉아 대화를 엿들었다. 하지만 들리는 내용은 단편적이었다.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 가끔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문장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장영자는 답답했다. 뭔가 있다는 확신은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느 날 장영자는 사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저녁 식사 후였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장영자는 차 한 잔을 사위 앞에 놓았다.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마셨다. 장영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위, 물어볼 게 있어.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보영이 통장을 좀 보고 싶은데. 사위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요? 그냥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사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통장은 제가 정리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 어머님, 이제 그만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영자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딸인데 못 볼 이유가 있어?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해서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장영자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사위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장영자는 그날 밤 사위의 방을 뒤지기로 했다. 사위가 잠든 새벽 2시,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사위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장영자는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다. 보험증서, 등기부등본, 각종 계약서. 그 사이에서 통장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사위 명의였고
하나는 딸 명의였다. 장영자는 딸의 통장을 펼쳤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다. 그녀는 최근 6개월치를 살펴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매달 큰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수신자는 항상 같은 이름이었다. 김민준. 장영자는 그 이름을 적어뒀다. 통장 잔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마지막 출금일은 딸이 죽기 사흘 전이었다. 1200만 원이 빠져나갔다. 장영자는 손이 떨렸다. 딸은 왜 이렇게 큰 돈을 계속 보냈을까? 김민주는 누구일까?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일까? 장영자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닫았다. 방을 나오려는 순간 사위가 뒤척였다. 장영자는 숨을 죽였다. 다행히 사위는 다시 잠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딸은 그 남자에게 돈을 계속 보냈다. 협박을 당했거나 속았을 것이었다. 그리고 사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사위도 연루돼 있을지 모른다. 장영자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장영자는 사위의 집을 나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사위는 그녀를 경계하고 있었다. 장영자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리를 걸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딸이 어떤 남자에게 돈을 보냈고 사위가 그 남자와 친하다고. 이것만으로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 장영자는 막막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졌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고 편의점을 지나고 골목을 돌았다. 그때 전봇대에 붙은 명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노란색 명함이었다. 믿을 수 있는 조사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 전화번호와 함께. 장영자는 그 명함을 떼어냈다. 흥신소였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흥신소라니. 드라마에서나 보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 혼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경찰은 아직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장영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장영자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들여다봤다. 과연 이들을 믿어도 될까? 돈은 얼마나 들까?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상관없었다. 장영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거기 흥신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장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딸이 죽었어요. 자살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네, 됩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장영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딸이 왜 죽었는지 알 수 있을까? 장영자는 딸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 그녀는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알아낼게.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장영자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녀를 지탱해주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장영자는 흥신소 사무실 앞에 서 있었다. 낡은 건물 3층이었다. 간판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 벽에 걸린 달력이 전부였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장영자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다.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장영자는 의자에 앉았다. 남자는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장영자는 딸의 죽음부터 시작했다. 사위의 이상한 행동, 카페에서 만난 남자, 통장에서 발견한 거액의 출금 내역. 모든 것을 말했다. 남자는 말없이 메모했다. 장영자가 이야기를 마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그 남자부터 신원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통장에 나온 이름이 김민준이라고 하셨죠? 네. 사위와 그 남자의 관계도 알아봐야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비용은 성금으로 200만 원입니다. 장영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온 돈이었다. 남자는 영수증을 끊어줬다. 그리고 명함을 건넸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영자는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있기를. 사흘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다. 김민준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장영자는 다시 사무실로 갔다. 남자는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였다. 김민준, 35세입니다. 직업은 없고요. 과거에 사기 전과가 한 번 있습니다. 장영자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카페에서 본 그 남자가 맞았다. 사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사위가 2년 선배입니다. 장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사위는 김민준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더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위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계약했고요. 오피스텔이요? 네. 그리고 그곳에 여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영자는 숨이 막혔다. 사위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 딸이 살아있을 때부터.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사위 직장 동료입니다. 29세, 미혼이고요. 장영자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사위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딸이 죽기 전부터. 그렇다면 딸의 죽음은. 장영자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남자는 계속 설명했다. 사위와 김민준의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십 차례 통화했고요. 따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통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장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사위의 바람, 김민준과의 관계, 딸에게서 빠져나간 거액의 돈, 그리고 딸의 죽음.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다. 더 조사해 주세요. 끝까지요. 알겠습니다. 장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녀는 사위에게 전화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 내일 시간 있어?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보영이 일로. 사위는 한참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사위가 장영자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다. 하지만 장영자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녀는 사위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물었다. 보영이가 왜 그렇게 큰 돈을 김민준에게 보냈는지 알아? 사위의 얼굴이 굳었다. 김민준이 누군지는 알지? 사위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고등학교 후배라면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서.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님, 사실대로 말해. 보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장영자는 기다렸다. 사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보영이가 김민준과 잠깐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잠깐? 제가 출장이 잦았어요. 보영이가 외로워했고, 김민준이 우연히 보영이를 만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장영자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연이었어? 사위가 입을 다물었다. 장영자는 계속 물었다. 김민준이 보영이를 협박했어?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영이가 돈을 줬어요. 계속 요구했어요. 사위도 그걸 알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위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위는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었다. 장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그만 돌아가. 더 할 말은 없어. 사위가 일어나 나갔다. 장영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진실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장영자는 흥신소에 다시 전화했다. 남자가 받았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사위와 김민준이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 둘이 무슨 일을 꾸몄는지, 모든 걸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장영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봤다. 딸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장영자는 눈을 감았다.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장영자는 서둘러 사무실로 갔다. 남자의 표정이 심각했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어머님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자는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자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위가 6개월 전부터 이혼을 계획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장영자는 숨을 참았다. 남자는 계속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따님 명의로 된 예금과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사위는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김민준을 이용했습니다. 장영자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남자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위와 김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5년 전 것이었다. 둘은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위는 김민준에게 돈을 주고 따님을 유혹하게 했어요. 유혹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는 일부러 따님을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흔적을 남겼어요. 따님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요. 장영자의 손이 떨렸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김민주는 그때 나타났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요. 따님의 힘든 마음을 위로했고 술을 권했고 결국 관계를 맺었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장영자는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민주는 그 일을 빌미로 따님을 협박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겠다고요. 따님은 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죠. 사위는 알고 있었나요?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장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남자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김민준이 사위에게 남긴 문자입니다. 장영자는 화면을 내려다봤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그만 끝내요. 더는 힘들겠어요. 그 아래 사위의 답장이 있었다. 조금만 더. 곧 끝난다. 장영자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위와 김민주는 딸을 함정에 빠뜨렸다. 돈을 빼앗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리고 딸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영자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 자료들로 고소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살인교사와 공갈, 사기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장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 사위와 김민주는 경찰에 체포됐다. 증거는 확실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동거래 내역.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증명했다. 재판이 시작됐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사위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민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장영자는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다. 복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장영자는 한적한 납골당에 서 있었다. 딸의 유골함이 놓인 곳이었다. 그녀는 꽃을 놓고 손을 모았다. 딸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활짝 웃는 얼굴.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 장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보영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늦었어. 내가 힘들 때 몰라줘서 미안해.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장영자는 눈물을 닦았다. 너를 괴롭힌 사람들 다 벌 받았어. 이제 안심해도 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벌을 준다고 딸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장영자는 딸에게 더 일찍 다가갔어야 했다. 딸의 외로움을 알아챘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장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보영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힘들었던 일들 다 잊고 이제 편히 쉬렴. 따스한 햇살이 사진 위로 내려앉았다. 딸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다.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장영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딸 없는 삶을, 딸의 빈자리를.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납골당을 나와 길을 걸었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엄마와 손잡고 걷는 아이도 보였다. 장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온 장영자는 결혼 전 딸이 사용하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곳이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정리했다. 딸이 쓰던 물건들이 하나씩 나왔다. 일기장, 편지, 사진들. 장영자는 그것들을 소중히 상자에 담았다. 버릴 수 없었다. 딸의 흔적이었다. 딸이 살았다는 증거였다. 상자를 다 채우고 장영자는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녀는 딸의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다. 이제 이 방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장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다. 딸은 떠났지만 기억은 남았다. 사랑도 남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장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책상 위에 달력이 놓여 있었다. 내일부터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이었다. 딸 없는 날들, 외로운 날들. 하지만 살아가야 했다. 딸이 바라는 것도 그것일 테니까. 장영자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저녁 무렵 장영자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독 빛났다. 장영자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잘 자, 내 딸.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다. 추억과 함께 올 것이었다.